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요, 어제 오후 수유동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요,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두 분이 칼에 찔린 상태에서 걸어 나오시다가 아주머니가 계단 내려오자마자 탁 쓰러지시고 그 와중에 칼을 들고 나오더라고 안에서. 그래서 칼 들고 아주머니 한테로 가더라고요. 그 또 아주머니 또 찌를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럼 어쩔 수 없이 발로 그냥 찼는데 쓰러지니까 이제 저를 발로 밟고 한참 그 상태로 있다가 아저씨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계속 지혈하고 있었고. 어제 사건이 일어났던 CCTV 영상과 주변 상인들의 목격담을 보신 건데 저게 식당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흉기 사건은 식당 안에서 벌어진 거죠. 맞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 2시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CCTV 영상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예. 해드리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면요. 가게 안에서 흉기에 찔린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예.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나오고 있고 특히 한 여성은 길에 쓰러지고 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예. 뒤옆 가게에서 또 다른 남성이 나왔는데 예. 쓰러져 있는 여성을 향해서 흉기를 들고 다가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남성을 제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이렇게 휴일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인 이 남성은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뒤따라 나오던 남성이 이 식당 주인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는 영상까지 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이 사람을 제지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랑이가 있었고 예. 여기에 격분한 남성이 주인 부부를 향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60대 남성이 이 주인 부부 중에 쓰러진 아내를 향해서 또 이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저 영상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피를 흘리는 와중에서도 이 남성을 제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근처에 있던 시민들도 굉장히 그 제압을 돕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요. 예. 특히 용기 있던 한 시민이 이 60대 남성을 발로 차서 흉기를 멀리 날려버리면서 이 남성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예. 당시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지금 영상 보면 좀 있으면 젊은 남성이 와서 발을 휘두르는데 그것이 저 식당 손님이 들고 있던 흉기를 찬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흉기에 찔린 식당 부부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일단은 이 피해자 부부 중에 아내분도 이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고요. 남편분도 병원에 이송이 되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중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가해자 남성 A씨 같은 경우에 처음 체포될 때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지만요. 이 피해자 부부 중에 부인이 사망함으로써 현재는 살인 혐의가 추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결제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손님으로 왔다는 60대 남성은 왜 도대체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일단 식당에서 진행 중이던 로또 이벤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 식당이 손님들 중에 술을 주문한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1,000원짜리 로또를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 가게 왕왕 네, 있죠. 예. 그걸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해당 남성도 이 로또를 받고 싶었던 것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남성이 사건 발생 전날에도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카드 결제를 해서 로또를 결국 못 받았대요. 예.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술을 주문한다고 해서 로또를 모두 줬던 게 아니고 좀 이벤트 내용에 변경이 있었거나 뭔가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식당에서 처음에는 주류를 주문한 모든 사람에게 로또를 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현금 결제를 했을 때만 로또를 줬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남성이 처음 왔을 때는 카드 결제를 했으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남성이 사건 발생 당일이죠. 이날도 가게를 찾아서 식사를 하고 이날은 현금 결제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로또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복권 발행이 안 되는 날이라서 로또를 줄 수가 없었다는 게 식당 측의 설명이거든요. 예. 그러자 이 남성은 왜 나에게만 로또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격분해서 예. 식당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이렇게 손님들에게 로또를 주는 거는 대개의 경우 뭐 당연히 홍보 목적이겠죠. 그렇죠. 식당 홍보를 위해서 이 식당 부부도 이 로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던 것 같아요. 예. 인근 상인들에 의하면 이 부부는 다른 곳에서도 원래 장사를 했었는데 이곳에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 방금 보신 그곳으로 가게를 오픈을 새로 해서 새롭게 예. 7월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이곳에서도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손님들을 좀 끌어올 목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열었던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모를 도와서 아들이 이 식당에서 함께 일을 돕고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배우러 지금은 다니고 있다. 예. 이런 사연까지 알려주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부부 중에 아내는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은 로또로 그러니까 범행의 원인을 로또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경찰은 이 말싸움에 된 계기 자체는 이 로또가 될 수 있지만 예. 결국 그 말싸움 과정에서 시비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분을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로또 때문에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또 예. 흉기를 꺼내서 끔찍한 살인 범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이 주장과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흉기를 왜 소지하게 됐는지, 그 흉기가 어디서 왔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25일부터 어떠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26일에 일부러 방문했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일단은 다양한 이 범행 경위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한 번 전에 한 번 왔었다.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수사를 해봐야 이것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인 범죄냐를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지금 피해자 한 분은 돌아가셨죠. 예. 또 남은 피해자 한 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중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일과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혹시 가해자와 어떠한 연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아마 남편분의 건강이 조금 회복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경찰에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니 아마 수사 가능한 구속기간 내에 경찰이 이 피해자 남편에게 찾아가서 병원에서 현장 조사도 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뭐 당연히 인근 상가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근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 이 일대의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봐 일단 그런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식당이 전통시장 안에 위치한 식당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해당 전통시장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지역 축제를 열 예정이었다고 아. 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축제를 그대로 진행할지 말지를 오늘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축제를 예상대로 열지 못할 수 있고 만약에 연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상만큼 기대만큼 흥행을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일로 예. 인해서. 그렇다 보니까 인근 상인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우발 공격 가능성 여기다가 술을 마셨다고 이 범인이 주장을 하게 되면 또 처벌 수위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술에 만취해서 범행을 했다, 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술에 취했다는 것이 반드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렵고요. 요즘 법원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만취를 핑계 삼아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형량에 있어서는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살인 사건으로 만약 이 가해자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보통 1심 재판 단계에서는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또 살인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양형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했는가, 두 번째는 계획 범죄였는가 우발 범죄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계획 범죄까지 밝혀진다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이상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에이펙인데 여기서요. 예정에 없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가 또 하나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 knows I'm coming, and yeah, he would. Yeah, I'd be open to it 100%.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Kim Jong-un? Well,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최고 순위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선생님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김정은을 또 만나고 싶다고 재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고 실제 가능성,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위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을 분명히 북한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대목을 지금 좀 북한이 고민하고 있을까요? 글쎄 뭐 큰 고민은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미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결정을 한 것 같고 예. 상황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에는 29일 날 6월 29일 날 아침에 트윗을 한 7시경에 보냈고 3시쯤 다음 날 만났거든요, 오후에. 예. 근데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트윗 보내니까 김정은이 10분 만에 전화가 왔다 이런 말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말하는 투가 내가 가는 걸 김정은이 알고 있다. 김정은이 연락을 해오면 내가 만날 거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본인이 만나고 싶어서 안달인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사전에 만나자고 연락이 간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 김 위원장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김 위원장도 9월 21일 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예. 그럼 둘 다 만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 문제는 2019년 2월 김정은 위원장이 무려 60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엉덩이도 아프게 갔는데 예. 결국은 아무것도 못 얻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 6월 말한 그 트윗 예. 회담도 뭐 웃으면서 내려왔지만 결국 빈손으로 갔거든요. 요 불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그런 들러리가 되고 싶지는 않다. 아마 여기서 지금 주판화를 좀 튕기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위원장. 그러면은 조 의원님은 만날 가능성이 저번에는 반반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답은 항상 반반입니다. 근데 반이면 네.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나자고 그러는데 예. 안 만나고 가면 좀 이상하거든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북한으로서도.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징후를 보면 만나려는 징후는 지금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실무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 당국도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진 않은데 예.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지금 우리하고 만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주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에이펙은 31일이잖아요. 예. 근데 29일 날 30일 날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남의 잔치 와서 그냥 자기 혼자 종업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모든 걸 지금 본인 손아귀에서 지금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개 속이죠, 정말로 지금. 그러면 북한 입장을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전망도 있었죠. 일단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는 게 목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렇다면 미국에서 뭔가를 얻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는 둘이 깜짝 만나도 예. 포괄적인 합의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복잡한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논의가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만남 자체의 정치적 이벤트만으로 의미를 부여야 된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진핑 만나, 푸틴 만나,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난다고 그러면은 뭐 본인이 밑전장탄 아니거든요. 예.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지금 이번에 아세안 간 것도 태국 캄보디아 평화협정 중재 이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면 김정은만 만나면 이제 문제를 다 풀고 있구나 라는 이제 이미지를 내세울 수가 있고 예. 또 이번 만남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긴 실무 협상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예. 이번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동결만 해도 입구만 만들어도 나는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은 그렇게 뭐 큰 기대할 만한 합의는 아니고 예. 그 가능성은 높지 않고 만나기만 해도 어쨌든 간에 상황 안정, 입구 형성, 비핵화 입구 형성 이게 되니까 예. 비핵화를 거부하는 김정은이나 지금 본인이 북한 문제, 평화 안보 문제 해결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로서 이미지 구축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이제 주판알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뭐 물밑에서는 어떤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회담을 한다면 이 최선희 외무상이 이거를 준비해야 될 텐데 러시아에 갔다는 거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아마 러시아 가는 건 이미 오래전에 예정이 돼 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김정은 회동이 확정적이라면 안 갔겠죠. 그러나 지금 모든 가능성은 돌발적인 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고 예. 원래 북한에서는 외무상보다 노동당이 지배하니까 노동당의 국제부장이 더 높아요. 그게 김성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선희가 없다고 그래서 회담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포괄적인 합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만남 자체만으로 의미를 둔다면 예. 최선희 없어도 뭐 충분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희 행보를 보면 이중적이죠. 아직 확정적이진 않구나. 만약 확정적이라면 연기했겠죠. 러시아 가는 걸. 아직은 확정은 안 된 것 같다. 그러나 예. 최선희가 갔다고 트럼프 김정은이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굳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외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저번에 30시간 걸렸어요. 트윗 날리고 실제 만나는 데까지. 예. 지금 일본에서 이제 2박 3일 머물고 한국으로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번에도 그런 즉흥적인 만남이 뭐 한번 해봐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CNN도 임진각 카페를 예약한 게 뭐 확정적인 뭐 증거를 가진 건 아니고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29일 날 갔다 30일 날 가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지만 30일 오후 일정이 비어 있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예, 트럼프 오늘 좀 비어 대통령이. 있죠. 예. 예. 그러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느냐? 그 바쁜 양반이 그냥 그 시간 뭐 저기 호텔 로비에서 낮잠 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모든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합리적이라면 가능성은 안 높죠.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모든 게 가능하니까 또 2019년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주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고 조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만나냐 마느냐 마지막까지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30일 얘기한 게 그 시간밖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공개된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만 30일 오후만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레죠. 수요일인 29일에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서 국빈 자격으로 입국해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 또 최고 경영자 오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날인 30일에는 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그러니까 30일 오후 일정이 뭔지 밝혀지지가 않았고 정확히 또 몇 시에 출국하는지가 또 안 지금 나왔어요. 알려지지 않고 예. 있어요. 그리고 백악관이 공개한 순방 일정 타임테이블을 보면 좀 약간의 공백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제 북미 정상회동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관심을 갖고 미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지만 뭐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예.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달력에서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 가장 큰 중요한 일정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도 무역 협상을 타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전이고 오후에는 비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만나게 된다면 무조건 즉흥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번처럼.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만남이 성사된다면 6년 만에 두 번째 만남을 이 두 사람이 갖게 되는 건데요. 예. 6년 전 당시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지 30시간 만에 이 두 사람이 깜짝 회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이루어진다면 DMZ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리고 실제로 30시간 뒤에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이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만 해준다면 우리가 만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열어둔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 정권을 통틀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북한이 또 원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이제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그렇죠. 발언으로 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측이 원하는 대화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인데요. 또 정확히 따져보면 그게 지금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이 원하는 건 제재 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의미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은 군사적 의미로 핵무기가 있다는 발언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예. 나오더라고요. 더욱이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대화 자리에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예. 내용만으로는 그거로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김유진 같습니다.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미 국무부는 비핵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를 아마 북한이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모든 분쟁을 내가 해결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노벨상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Well, this is so exciting because we did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said couldn't be done, and we saved maybe millions of lives on this one peace deal. And reflecting the gratitude of the Cambodian peoples, I have nominated President Donald J. Trump for the Nobel Peace Prize. 저렇게 노벨상 얘기만 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각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그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26일 이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금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해서 현지 환영단의 환대를 받았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주단에게 무용을 하니까 원래 가야 되는 동선에서 약간 비껴나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앞뒤로 손을 흔드는 그런 액션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춤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2020년 선거유세 당시에 옛 팝송이죠. YMCA 노래에 맞춰서 췄던 그 트레이드마크 춤을 추기도 했고요. 실제로 올해 4월에 종합격투기 UFC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 관중들이 USA 구호를 외쳤는데 그 구호에 맞춰서도 동일한 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이 태국과 캄보디아 휴전 협정식을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이들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일을 우리가 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해결한 이런 전쟁이 또 하나 늘었다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 캄보디아 총리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했다라고까지 호응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노벨 평화상을 간절히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내심의 의사가 비춰진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춤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을 때 추는 유일한 춤인데 순방에서 추는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간 거, 그러니까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최선희 외무상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역할이 있죠. 외무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최선희 외무상이 특히 대미 협상의 전문가로 예. 꼽히고 있는데요. 2018년에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19년에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같은 해에 판문점 깜짝 회동 등 이 모든 북미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예. 특히 판문점 회동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갑자기 만남 제안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최 외무상이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다라면서 즉각 호응을 하면서
회담이 급물살을 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렇게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벨라루스를 방문한다. 이런 예. 사실을 북한이 공개적으로 지금 발표하면서 앞서서 조한범 의원님은 최선희 외무상 없어도 두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예. 이런 내용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를 통해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 또는 성사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해진 거 아니냐 예.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자들은 대통령실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답변입니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북한과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특히나 말씀 주신 대로 전날에 이 북측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다만 깜짝 이렇게 즉흥적인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준비는 사전에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또한 이 북미 만남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꼭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예. 말을 했는데요. 오 차장은 이 두 분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게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년 전에 이 판문점 북미 회동 때도 이 30시간 만에 30시간 만에 이루어졌고 30분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준비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혹시나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기자들이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판문점에 합류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냐라고 물어봤더니 꼭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예.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다 하더라도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게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동향을 보면은 약간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 동향은 있어요. 맞습니다. 북한이 지난주부터 평양과 판문점을 잇는 평양 대성간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예. 도로를 보수하고 미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이 도로를 통해서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동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에 판문점에서 이제 북한이 북측 시설의 청소라든지 풀뽑기라든지 화단 정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예.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런 동향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북한도 북미 회담에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동영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 내에서.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로동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또 고향 시골 마을에 노모가 살고 계신 농가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제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를 그리고 의정 활동을 위해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시면서 경남 진주의 아파트 한 채를 상속인들 간 지분으로 상속받아서 장인어른께서 퇴직금으로 마련한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6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 거주용이었습니다. 주택 가격의 총 합산액이 8억 5천 정도 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가지고 계신 장미 아파트 한 채와 제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네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경혁 대표 보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저 6채를 두고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채 뭐 이렇게 많냐 싶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2개예요. 2개. 그리고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충남 보령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5분의 1, 10분의 1 이런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6채가 8억이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하나만 하더라도 구로구 아파트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몇 억은 되지 싶은데 일단 장 대표는
6채를 가지고 있지만 8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실거주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글쎄요. 실거주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기가 잠을 자는 곳, 예, 자기가 생활을 하는 실거주라고 곳이 하죠. 예. 실거주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거주를 6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요일마다 집을 골라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공당 그 제1야당의 당대표가 나는 실거주한다. 예.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심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점이다. 그렇다면 지금 핵심적인 문제의 쟁점은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자신의 실거래가라고 하는 또는 실거주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소위 공격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측면에서 또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뭐 8.5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서울에 있는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가 4억이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아파트 안정화에 딱 부합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금 7억 8억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 저 아파트를 살려면. 그러니까 왜 저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야당 당대표로서 너무 가볍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집권 여당이나 정부를 공격하시려면 본인이 좀 솔직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이 한 행동이 솔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솔직하지 않으시면 예. 제가 볼 때 뭐 둘 다 똑같은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이제 구로구 아파트가 부부가 실거주하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네.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지역구가 지방이다 보니까는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충남의 보령에 또 지역구가 저쪽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거기에 하나 있고 이게 다 실거주가 아니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그 6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면구하다는 뜻을 일단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 하나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설명을 들으신 국민들이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주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는 결국에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겼던 부분에 대해서 그 상속인으로서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뭐 집을 나눈 것 같아요. 그걸 갖고 뭐 그걸 두 채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은 본인이 실제로 구로의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충남 보령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한 겁니다. 그 가격이 1억 7,500만 원에 구입했다 그래요. 예. 실제는 지금 가격은 뭐 1억 6천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뭉뚱그려서 실거주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와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지금 본질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향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 정책 방향이 맞지 않았으니 이거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오히려 정치적 공세로 장동혁 대표는 그 많은 주택을 왜 갖고 있냐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문제점을 공격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로 치환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싸늘해진 이 민심을 돌려세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이래도 여론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또 하나 그 8억 5천만 원 부분도 뭐 지금 여당에서는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도 앞서 그 실거주 관련해서는 이의를 제기했고 실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채 8억 5천만 원이 실거래가입니까? 아니면 공시가격입니까? 공시가격에 의한 것이라면 사실을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싹쓸이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이전 투각이 시작하면 주택 6채 소유하고 있다는 장동혁 대표라든지 강남에 50억 주택 소유하고 있는 송원석 원대 등도 다 내로남불이라고 또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이상경 전 차관이죠. 이상경 전 차관의 발언으로 여건이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여기에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라는 점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게 공시지가에는 한 3억 8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 4억 8천으로. 그런데 지난달 실거래가를 보면 한 7억 3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내가 보유한 부동산을 신고하느냐. 그게 규정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예. 원래는 최근에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에 높은 것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높은 거. 그래서 예. 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는데 과거에 이제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2018년도 이전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공시지가로 신고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한 채만으로도 한 7억 3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갖다가 6채 다 합쳐서 뭐 6억 6천만 원이다. 이게 좀 국민을 왜곡시킨 거 아니냐. 국민에게 왜곡시키는 발언을 한 거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채에 6억 6천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인 거잖아요. 야당 대표가 정부 여당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왜 그렇게 갭 투자를 했느냐. 국토부 차가 물러나라 해서 대통령이 면직시켰잖아요. 예.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6채나 가지고 있다.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 6채를 어느 정도 처분을 했어야죠. 그래서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본인이 충남 보령과 서울에 집이 2개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나머지 부동산은 처분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은데 6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뭐 갭 투자를 허용해라 이렇게 대출을 많이 늘려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 정책을 그만둬라 예. 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6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장동혁 대표 영상 나오는 뒤편에 이제 무언가를 적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봤더니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파트 대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면 최 의원님 여기서 장 대표 측에서 한 해명을 보면 한 인터뷰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이 맞다라는 해명을 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오인하실 수 있는 게 예. 실거래가하고 시세는 다릅니다. 예. 공직자윤리법에 뭐 저희 집 사람도 공무원이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을 등록하는데 실거래가는 내가 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만약에 어떤 토지나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장부 가격이죠. 실거래가 당시에 산 그렇습니다. 가격을 샀는 가격이 실거래가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시세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시세는 지금 구로구 아파트 내가 이 아파트를 살려면 예. 얼마를 줘야 된다. 이게 예. 시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거래가는 시세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당시에 내가 요 가격을 주고 이 아파트를 샀다. 당시에 내가 산 그렇습니다. 가격이다. 그게 실거래가입니다. 그게 공직자윤리법상의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세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에 만약에 내가 20년 전에 2억 주고 산 아파트도 2억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건 실거래가입니다. 그게 실거래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시세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아마 지금 구로구 그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6, 7억 정도 할 겁니다. 예. 그럼 지금보다 실거래가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그 기준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개대로 말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세로 따지면 조금 더 높겠죠. 시세도 지금 언론 보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 6억, 7억 뭐 이렇게 나오고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투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충남 보령에 아무도 사지 않는 아파트도 지금 사놨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는 아파트를 사면 정부가 1가구 2주택에서 빼줍니다.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자기 지역구에 아파트를 샀다는 것. 상당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전세 얻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갖고 민주당이 얘기한다면 예. 혹 때리려다가 혹 붙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받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나 그리고 퇴임하신 국토부 차관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예. 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격한다면 본질에 어긋난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정책 실패에 대한 물타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장 대표가 이 부분을 해명한 내용이 있고 동시에 여당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공직자는 제가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과 공시지가 중에서 실거래가가 높다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 전부 다 엄한 곳에서 삽질하는 것입니다. 저더러 사퇴하라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방금 최 의원님이 얘기한 그 맥락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래봐야 아무 지금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 대표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예. 국민의힘이 뭘 하자고 하는지 정확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규제를 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제를 풀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작동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공격을 하는 내용들은 정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했어요. 동결하는 그랬죠. 상황입니다. 예. 만약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규제를 하지 않게 되고 금리 같은 경우도 내리게 되면 돈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서울 또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없을 지경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대출을 규제를 통해서 일단 가격의 상승을 막는 거고 가격의 상승을 막은 다음에 그 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정책 첫 단추가 규제를 함으로써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예. 그렇다면 이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규제를 지금 예를 들면 풀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럼 규제를 풀려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부동산 가격 앙등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예.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본인 스스로가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만둔 이상경 전 차관에 대한 공격만이 있는 거다. 전 그래서 좋습니다.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그 정책을 추진했던 전직 차관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노 속에서 이 사람이 계속 그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이 신뢰할 수 없겠죠. 예. 그럼 시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인할 수 없겠죠. 전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것을 재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정책적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예. 야, 나는 아파트 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 그리고 나는 아파트 채수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난 이걸로 돈을 벌지 않았어. 너는 한 채 똘똘한 걸로 돈 번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구로와 여의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구로구와 여의도 국회가 뭔가요? 오피스텔을 왜 가지고 계신 거죠? 이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마저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소위 객관성 또는 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논의를 좀 바꿔보자. 좋아, 그럼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뭐야? 예.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논쟁이 거리로 가겠죠. 정책적 논쟁을 하자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예. 부동산 가격이 앙등을 막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의 허탈감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좀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안정화 대책이 무엇인가 이미 예. 정부는 제안을 했으니까 그 제안이 나오게 되면 토론이 자연스럽게 그걸로 넘어가서 예. 네가 몇 채니 네가 많이 벌었니 에 대한 논쟁은 별도로 하더라도 예. 그런 논쟁으로 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내놓은 게 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십시오. 예. 그럼 당연히 방향이 글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정부에 요구했던 것 무엇이냐? 11호 대책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안정 또는 주거 사다리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거 정책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통령실이 원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11호 대책은 잘못된 것이니까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정책을 내놨던 정책 책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공급 대책을 빨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연말에 공급 대책 내놓겠다고 하겠지만 여태까지 준비 안 하고 뭐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공급 확대에 대한 특히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른바 상급지 지역에 본인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달라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규제로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 일대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때 강남 집값 어떻게 잡았습니까?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세곡동의 그린벨트 해제했죠. 그리고 서울과 가까운 마곡과 위례의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상급지에도 충분한 새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줬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책으로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10-15 대책에 대한 원전 재검토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자리에서 그거를 공급이냐 규제냐 뭐 따질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을 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이런 식의 공방, 정치인들 상류층이거든요. 일반 서민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는 얼마에 어디 있고 너는 어디 이걸 따지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책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아니 지금 그 국민의힘이 여당을 공격하는 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책이 불안하니까 누구라도 잡아서 좀 혼내서 개인을 잡아서 혼내서 자신의 정책의 불안함을 좀 달래려는 것도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는 주장은 사실 타당하죠. 그 공급을 늘려라. 지금 이게 부동산이란 게요. 사실 자기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무조건 금융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선진국에서도 다 그런 것이고 이게 금융화를 막아버리면 사실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막히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사실 한 게 아니에요. 은행 측에서 이렇게 코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선의의 피해자다. 결국에는 지금 그 부동산의 금융화를 자꾸 막으면 계속해서 금융에서는 새로운 편법 수단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은 무조건 실효가 없는 것이 3개월 내지 6개월 내면 실효가 없어진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8번 대책이 모두 무안타로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융화를 막는다든지 그리고 세제로 규제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지금의 이 규제는 3개월 내지 6개월에서 금융에서 새로운 대안을 또 냅니다. 그래서 편법을 또 만들어서 또 거기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방은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공부를 다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공부 다 해서 실패로 다 끝난 것인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은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것을 좀 인정하시고 금융으로는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공급 대책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좀 막아서 모든 국민들이 좀 지방으로 분산이 돼서 수도권의 아파트 값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5년 동안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가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약효는 없다. 제가 볼 땐 그런 과정에서 자꾸 엄한 장동혁 대표의 별로 그 잘못한 사람도 없는 이런 그 집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국민들이 웃는다. 저는 이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위원장은 제가 이 영상 보고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전수조사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승훈 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의 규모라든지 보유 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드러내놓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부동산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 벌써 발표 다 했어요. 이미 국회의원 되면서 뭐 다 그거의 인터넷에 다 나가 있어요. 그걸 다 이미 공개를 했는데 그 자체도 하나의 정치적인 쇼고 게임이지. 전수조사는 쇼라는 게 이제 인요한 의원의 얘기인데 이승훈 의원. 저는 뭐 쇼 여부를 떠나서 전수조사는 별로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공직자 재산 신고가 다 돼 있고요. 이 부분이 부동산, 그러니까 강남 3구의 부동산을 어느 당의 국회의원이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말 효과적이고 집값 폭등을 막는데 효과적이었느냐 이걸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자꾸 정책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분들의 대다수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 3구나 마용성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게 또 계속해서 이런 공반이 되면 이거 결국에는 정부 여당에 또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국토부 차관을 또 너무 공격하다 보니까 사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는지로 봐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비판을 좀 받더라도 예.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 말 물어보고 싶어요. 예. 자꾸 뭐 정책 쓰지 마라 하는데 폭등하면 또 그 이재명 정부 책임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책을 써봐야죠. 정책 안 쓰고 그냥 욕을 먹을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공급 대책 뭐 왜 안 내느냐 하는데 지금 정권 시작한 지 한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무슨 지금 정책 공급 대책 내오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건데 지금 당장 내놓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올해 12월에 뭐 이유에 어찌됐건 지금 작은 그 공간은 없지만 서울시의 공급 대책을 또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10월 15일 대책의 효과가 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비판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정말 이 정책이 잘 됐다라고 한다면 추후 공급 대책까지 내세워서 집값 안정화를 하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 또 한마디만 드리면 아니 뭐 갭 투자 하지 말라고 국민들한테 갭 투자를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에서 폭등하면 또 그건 이재명 정부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도 조금은 좀 기다려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하자는 분이 또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뭐 이런저런 거부했는데 정청래 대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공방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사안이 걸려 있는 게 여기거든요, 서울시. 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승리일 겁니다.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7월인가요? 다시 민주당 대표 경선을 할 텐데 대표 연임을 하겠다는 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로드맵일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될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 국정감사 나왔을 때 뭐 얼마나 당당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는 당당했던 게 아니라 무례했던 거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굳이 명태균 씨와 관련한 논란에 참전하지 않은 것은 명태균 게이트라는 프레임에 자기가 끼어들수록 본인에게는 유리할 게 없으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봐요. 네. 그러면 반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 집값 잡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대표와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하는데 그 토론은 도망가면서 예. 반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뭐 전수조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부동산은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어느 사회나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2대8로 나누게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 갈라치기의 대가로 더 많은 사람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론 통합해도 모자랄 판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눠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오 시장의 이 얘기는 뭐 본인이 정책 행정가니까는 뭐 사안을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슈가 본인한테 좀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후한무치한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데 오세훈 네. 시장이 지대한 역할을 했잖아요. 아니 올 2월 달에 토호세 풀어가지고 가격 막 올라가니까 35일 만에 다시 묶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분이 지금 와서 정부가 대출 규제하니까 그걸 막 문제 제기를 하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다음에 한강버스로 국민들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다음에 또 본인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국정감사에서 대질신문 잘 준비하겠다고 명태균 씨하고 그럼 대질신문 잘 준비하세요. 제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뭐 할 얘기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이런 토호세 풀고 묶으면서 이재명 정부 등장했을 때부터 부동산 가격 앙등의 어떤 여진들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6.27 대책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저런 메시지를 발신할 만한 위치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정부가 또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면 서울시장이 계속 엇박자를 놓는 거잖아요. 동네에 다니면서 재개발합니다, 재건축합니다 말씀하셔가지고 정부 정책에 혼선을 빚게 만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토론하는 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올해 2월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들이 건강한가? 예. 그리고 본인이 올 2월, 3월 달에 했던 행동을 돌이켜 생각한다면 저렇게 말하는 건 좀 후한무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 관련한 소식도 살펴볼 텐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경복궁을 방문한 거 알려지고요. 명성황후 침실에 들어간 것도 알려졌어요. 그러다가 저는 좀 설명이 듣고 싶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요. 관련해서 해명은 아니고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당히 좀 하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지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적당히 해라. 이 사진 담당이 업무상 찍어뒀던 타인 보관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민주당이나 진보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이 한 얘기인데 글쎄요. 좀 설명을 해줬으면 왜 거기에 간 거냐가 가장 큰 핵심 아니겠어요? 궁금한 점이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올렸다는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경복궁이나 일반인이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는 있죠. 어떤 절차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유 없이 1년에 한 11번씩 가요. 그리고 가는 것도 어떤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제가 갈게요 하면 그 담당자들은 문 열어주기 바쁘고 그 일반인이 출입이 금지된 곳 특히 뭐 보물 등이 들어있는 그런 것까지도 갔고 또 명성황후의 침전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주 갔을까? 이게 주술적인 문제로 간 것이 아닌가? 뭐 해외에서 오는 정상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답사를 갔다는데 해외 정상들이 경복궁에 간 적이 없습니다.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주술적 목적으로 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국가 보물이 있는 곳들 그리고 경복궁이라든가 일반인이 갈 수 없는 곳에서 슬리퍼를 신고 짝다리 짚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 조선 왕들의 용상에도 앉아가지고 했다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영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품격과 격식을 갖춰야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보물이라든가 왕들이 살았던 곳을 자신의 그냥 집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지 않고 또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점에서 이게 비난받아야 될 상황인데 또 그 사진이 유출됐다고 사진 유출한 사람을 또 공격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데 적당히 했어야 될 것은 본인이 아마 반성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님 이걸 올린 글도 이제 삭제가 됐다고 해요. 뭐 삭제한 뭐 이유가 있을 테고 유포자도 지금 다른 사람 아니냐 그런 보도도 있고 오히려 좀 논란만 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경복궁 방문에 대해서는 뭐 입이 뭐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뭐 저는 뭐 청와대 출입했습니다만은 청와대 출입한 사람의 저의 경험으로 보면 이게 저런 행사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사실 아무리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모르게 가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 쥐가 듣는다고 이게 대통령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가 누군가는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김 여사 측에서 굉장히 오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김 여사를 모셨던 사람들도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이게 비공개 행사라도 사진을 찍죠. 왜냐하면 저게 비공개 행사라도 공문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것은 일종의 공개 행사입니다. 저것도 기록 차원에서 다 기록을 그렇습니다. 그걸 해서 저것도 기록으로 다 남깁니다.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복장도 사실 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경복궁에 들어갈 만한 복장이었느냐 하는 의문의 여지도 굉장히 큰 것이고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입이 100개, 1000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다. 국민들께 예.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드러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꾸만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도 비밀주의 없애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뭐 특정 부속실장 한 분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밀주의가 나중에 퇴임하고 나면 결국엔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자꾸만 공개된 행사로 나오고 공개된 프로필을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하면 이런 뒤끝이 남지 않는데 결국에는 그런 비밀주의가 결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은 탄로가 나게 돼 있다. 비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의 권력자들께서 좀 아시고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는 그 비공식 기록을 임기 말에 정리하는데도 몇 달이 걸릴 정도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비판을 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고 다른 의혹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관련 사건 재판의 변호인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김건희 경복궁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했다라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적당히 하라.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보자가 아니라 김건희입니다. 어떤 업무도 맡겨지지 않았던 김건희가 적당히 하지 않은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김건희 본인과 변호인이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는데 김건희 여사가요 수장고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조선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국립고궁박물관에 이제 수장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양한 조선 왕실의 기록이나 유물들이 있다는 건데 여기도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만 골라서 좀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 정도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 수장고를 갔으면 왜 안 들어갔지? 열쇠만 달라 그랬다가 보니까 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곤영합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그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3월 2일 날, 예. 예. 그리고 3월 5일 날, 예. 예, 그렇죠. 3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행동을 한 건 많은 분들이 지금 추정하는 건데 본인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왕비 놀이한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그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 있고 또 그 들어가는 모습들 같은 경우 대부분 비공개로 돼 있는데 이제 공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예. 저기에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냥 놀러 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좀 두 놀러 번에 가- 걸쳐서 보겠다고 한 거. 근데 이제 수장고랑 다른 곳은 좀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수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자산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다른 궁 같은 경우의 공간들은 좀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여기를 다녔을 때 그리고 또 왜 김건희, 윤석열 이 두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또 다 배제하고 단둘이만 10분간 들어가 있었을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주술적인 형태들을 자기의 대통령 부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을 밝힐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인데 거의 제가 볼 때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처럼 야, 왜 사진을 왜 공개했어라고. 아니, 본인이 사진을 찍지 않았으면 저런 사진이 공개가 됐겠습니까? 예. 사진을 찍었으면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문제제기하는 건 자신이 그 사진의 공개를 통해서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협박까지 해요. 변호사가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나 그 이후에 내가 이걸 그냥 두고 볼 거냐 이런 얘기는 거의 협박성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저렇게 얘기한 거 뭐 지우긴 했지만 더 있기 때문에 추가 공개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을까요? 더 많이 있겠죠. 지금 안 나온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어자에 앉은 사진은 안 나왔잖아요. 말만 나온 거죠. 근데 가장 충격적인 사진은 아마 어자에 앉아 있는 사진이겠죠. 본인이 뭐라고 거기에 올라가서 예. 어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진의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의 유출을 막고자 하겠죠. 하지만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전 그런 거거든요. 본인이 잘못한 행동을 끝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독재적인 발상이다. 예. 그런 발상을 버리고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라. 그리고 왜 가는지 설명해라. 이러면 끝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외관 좀 궁금. 정말 이제 오늘 연합뉴스 보도 보면 수장고에 가서 뭘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냐면 조선 왕조 의궤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도 찾아보니까 그 조선 시대에 있었던 주요 행사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랬던 거를 보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정화재 대변인은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건데 예. 김건희 여사가 미술 관련한 일을 했습니다. 뭐 여러 전시회를 했었고요. 오랫동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박물관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 호기심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갔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왜 그것을 그럼 이렇게 비밀리에 갔느냐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이런 그 호기심이나 저런 물건들을 좀 보고 싶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자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갔다면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이렇게 탄핵의 단 상황에서라도 오히려 공개 일정으로 여러 학자들과 함께 수장고를 둘러봤다. 저는 미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불필요한 오해가 왜 생기냐? 아, 이게 공적 마인드와 사적 마인드가 전혀 없었구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살았구나라는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실 저는 뭐 최경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 공개하고 있는 사람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그것도 지금 제대로 짚은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목한 사람은 내가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하여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여론 이런 사진들 공개될수록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을 하지 못하고 또 그 반응을 올린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문 기록이 뭐 당연히 없죠. 여기서 이제 누락 가능성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수근 고의적으로 누락했느냐 아니면 단순 실수냐 문제지만 이 사안을 보면은 고의적으로 누락할 가능성이 있죠.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곳이고 예. 또 미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방문 목적이 그냥 뭐 봄을 구경하고 싶어서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갈게요. 문 여세요. 예. 여기도 열쇠 열어주세요. 여기도 열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분이 비공식적으로 왔는데 이걸 관계 공무원이 적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또는 또 본인 뭐라고 적어야 될지. 예, 뭐라고 적어야 어렵죠.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이건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이 그냥 놀러 온 것을 또 이게 적어놓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적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변명도 그거잖아요. 외국의 정상들이 왔을 때 이 사전 답사 차원이라고 했는데 정상들이 지금 경복궁에 간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떤 명분이 전혀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첫째는 호기심에서 갔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주술적 목적으로 갔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간 것이고 명성황후의 침전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딱 두 명만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방에서 10분 동안 뭐 했을지.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10분 동안 그 방에서 뭘 했을까요? 둘만 들어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술적 목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고 이걸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문지에 기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또 하나 이제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 2일하고 3월 5일에 이제 이 수장고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성황후의 침실에 들어간 날이 이제 3월 5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행적을 한번 좀 볼까요? 행적을 한번 보면 이게 처음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이 수장고를 가서 열쇠를 찾으러 간 사이에 그 명성황후 침실로 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딱 그 수장고를 보겠다 해가지고 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대통령 취재를 해보면요. 대통령이 움직이는 1분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이게 시나리오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호원들 옆에 서 있으면 대통령 차가 앞으로 10분 뒤에 온다. 그럼 1분마다 어디? 1분마다 어디? 이렇게 할 만큼 이게 대통령과 영부인의 동선은 그야말로 분초 단위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경호관 직원 동행하지 않은 채 10분가량 머무른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사례죠. 사실 네. 경호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나나 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그리고 영부인이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사람들은 뭐 했나? 저는 이런 정말 좀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늑두를 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옆에서 경호나 그리고 부속실 직원들이 이건 안 됩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예.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공문도 보낸 적이 없고 여기에 동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의 당연한 책무인데 원래 경호실에서 그런 식의 정보를 주는데요. 그렇죠. 모든 것이 공문에 따라서 예.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초 단위로 그렇게 움직이죠. 대통령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까지 갔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실 직원들이 근무 태만했다. 저는 이런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하니까 임기 초반에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옆에서 막는 것이 이것이 예. 분명한 의무인데 이렇게 사진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예. 고궁에 어울리지 않는 저런 복장을 하고 나타나신 거 보면 이게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예. 저는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이번 정부도 좀 김현지 실장 얘기 자꾸 나오니까 좀 비밀주의나 이런 예. 것들 좀 빼고 좀 절제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예. 그런 태도가 있고 좀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노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발휘해 줄 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노라기보다 원하는 프로토콜을 그 주변 참모진 얘기하셨지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했을 수도 있죠. 아니 2023년이면 대통령 한 지 꽤 된 시점이에요. 예. 프로토콜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라는 걸 갖다 스스로 밝히는 거에 다름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영부인이 뭐라고 국가교육위원장이 거길 따라갑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 과거에 본인이 역사학을 했지만 현지 국가교육위원장을 데려다가 이것저것 설명을 듣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권력의 실세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왕과 왕비인 것처럼 행사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다. 그렇다면 저는 왜 아랫사람들이 말리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말릴 수 없었구나. 없었다. 말렸다가는 예. 본인의 직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이면 본인이 승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막 결합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만든 것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스스로 만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더 하나 좀 더 큰 문제는 최근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념적인 문제를 갖고 오는 게 문제 해석을 할 때 예. 그 샤넬백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라고 그러냐. 샤넬 직원이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념이 달라 잘못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때 얘기했어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유출한 사람 아직까지 확인 안 됩니다만 민주당과 진보 매체 이걸 계속 넘겨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치부를 이념적 공세를 통해서 무마하려고 하는 방식이 매우 20세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전체적으로 진짜 엉망진창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실체를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왜 그런 공간에 갔는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밝히지 않는다면 예. 많은 국민들은 그 대선 후보 당시에 손바닥에 왕자를 새겼던 것처럼 이 행위도 주술적 행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실로 확정될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시켜주고 싶다면 예. 국민들한테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 뒤에 숨지 마시고. 예. 2일에 혼자 와서 보고 3일 뒤에 윤 전 대통령, 이제 남편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같이 다시 한번 갔다. 좀 궁금한데 설명과 해명이 없으니까 좀 답답한 측면도 있네요. 마침이요 오늘 김건희 여사 공폰에 유경옥 전 행정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샤넬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김건희 여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출석을 한 거죠.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관님 샤넬백 2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거 맞으세요? 김 여사가 사실 알고 있었나요? 물건들 김 여사한테 전달됐을까요? 김 여사가 시켜서 하신 걸까요?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피고인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지금 이 샤넬백 관련해서는 샤넬 직원들도 다 김 여사를 지목하고 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승훈 부위원장님, 유경옥 행정관까지 이거를 시인하게 된다면 거의 혐의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혐의가 완성되죠. 사실상 유경옥 행정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건진법사가 처남에게 줬고 처남이 유경옥 행정관에게 명품백을 전달했고 그리고 유경옥 행정관이 김건희 씨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안 줬다라고 하는 건진이 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유경옥 씨가 안 받았다라고 버틸 수도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이게 또 안 받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다시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진에서 이 물건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물건이 건진에게 간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유경옥 행정관이 거짓말하기가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있고 전성배 씨한테 갑니다. 전성배 씨가 유경옥 씨한테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경옥 전 행정관이 김 여사를 끊어내 버리면 이 샤넬백은 본인 수준에서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본인이 받았으면 본인한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건진법사가 다시 내놨잖아요. 그리고 건진법사가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실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경옥 행정관이 다시 줘야 되는 것인데 주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네요. 거짓말도 그럴싸해야지 뭐 검찰도 믿어주고 법원도 믿어주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유경옥 행정관도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별 이득이 없고 결국에는 솔직하게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가 김건희 씨가 다시 돌려주라고 해서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배경이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다 내가 나도 살아야 처벌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신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게 김건희 씨에게 건네간 것이 확인이 거의 되는 상황인데 괜히 거짓말해서 나만 더 세게 처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김건희 씨에게 뭐 유죄가 인정되거나 명품백이 전달된 게 인정될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어차피 건네줬다고 하자. 전성배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경옥 씨가 내가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줬고 김건희 씨가 다시 이거 지금 문제되니까 빨리 돌려줘라고 해서 돌려줬다라고 진술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지는 건데 서로 유경옥 씨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것 유죄가 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까.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로서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 지금 플리바게닝이라고 그게 특검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중요한 진술을 하게 되면은 감경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김 여사를 둘러싼 측근들이 입을 열게 하는 수단 아니냐는 또 해석도 있거든요. 뭐 그것도 있지만 저렇게 수사를 오래 받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나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쯤 포기예요? 이쯤 되면 그렇게 오랜 수사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진도 제가 볼 때는 입을 연 것 같고 지금 공여자 그리고 중간 전달자가 모두 그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것에 대한 공소유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경옥 행정관이 끝내 부인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출발과 중간 매개가 이미 상당 부분 나왔기 때문에 유경옥 행정관이 나는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혐의가 인정되어서 이게 뭐 재판부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혐의가 인정될 것 같고 그러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또 달라지겠죠. 이것을 주고 그 김건희 여사가 어떤 청탁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대통령에게도 보고해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로 통일교가 뭐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면 뭐 혐의가 커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받았다. 그것이라면 이것은 뭐 대통령을 그 연관이 짓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뭐 형의 감경 요인이 있지만 어쨌거나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도 지금 이 과정만 본다면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이 이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에 또 악재가 하나 터진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한문혁 검사라고 특검에 나와 있던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2021년 7월에 찍힌 사진인데 지인의 자택에서 이종호 전 대표 다 아시죠? 지금 김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여러 사안에 관여돼 있는 이종호 씨하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글쎄요, 정관희 대변인. 특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당사자잖아요, 이종호. 그렇죠. 이해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한문혁 검사는 애초에 본인이 김건희 여사 특검의 파견 대상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때 이 자리를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회장은 애초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이 정말 그 논의될 때부터 시작됐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피의자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가서 수사를 해야 하는 중요 업무에 관련한 당사자와 본인이 사적 인연이 있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뭐 깨끗한 손이 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본인이 거절했었어야 될 거예요. 본인은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왜 못했느냐? 아마도 이번 특검에 가면 이번 정부에서 특검에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고 뭐 여러 영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뭐 넘어갔다라고 봐야겠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특검에서 오히려 쉬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는. 그럼 그 언론 보도가 임박해서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대 복귀 시켰다는 것도 특검으로서는 지금 특검에 대한 신뢰, 뭐 민중기 특검도 과거 네오세멘테크라는 주식을 거래했는데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의혹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양평군 공무원 회유, 협박 이런 것들로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끝까지 감싸려다 결국 언론 보도를 앞두고서야 원대 복귀시켰다.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근데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들은 더 부적절합니다. 본인들이 특검의 편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검 수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당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이제 배제하고 당시에는 몰랐다고 해명하고 이렇게 한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성은 당연히 낮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뭐 저는 뭐 당연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소위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항명과 같은 행위를 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야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더 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내용들이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문혁 그 검사 같은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부적절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호라는 사람과 식사 자리를 가진 건 사실이죠. 본인이 그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식사를 자리를 가졌던 그 이후에 본인이 특검에 가서 이 일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조치와 관련해서 특검 또는 특검보의 어떤 조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한문혁 검사가 실제로 이종호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종호라는 사람을 제대로 몰랐었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과 알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법 3개월인가 6개월 후에 이종호가 구속이 돼요. 이 사람에 의해서. 또 그다음에 특검 내부에서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문혁이 김건희 씨를 또 구속시키게 되는 중요한 또 예를 들면 주체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사건은 여러 가지로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문혁 검사가 다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진이 나온 데가 어디냐? 이종호 씨 측근한테서 이 사진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종호 씨가 어떤 형태로든지 특검 수사를 흔들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과거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들의 항명 문제와 그다음에 이종호 씨 측근이 사진을 공개한 내용들 자체가 김건희 특검
특검팀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예. 특검 수사가 흔들리지 않고 진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추미애 의원이 특검을 범죄자들 쪽에서 심하게 흔들고 있다. 이게 저 사진이 공개된 게 예. 이종호 씨 측근이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진 공개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럼 그 의도에 흔들리게 된다면 이종호 씨 측근들이 노리는 것에 의해서 특검이 흔들리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예. 그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혁 검사가 이종호 씨와 그 당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과 관련해서 한문혁 검사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진숙 전 위원장 관련 소식인데 오늘 경찰 3차 조사 여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좀 오늘도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부분만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는 no fear,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노총 언론 노조 겁내지 마시고 사실을 제발 좀 보도를 좀 해주십시오. 출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지지 말고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 가지지 말고 여러분 만약에 최상목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거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저렇게 출석을 해서 조사는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고 이제 마쳤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승훈 배제 뭐 경찰 조사 받으러 왔는데 또 저렇게 당당한 건 또 낯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선동을 잘하시는 분 같아요. 예. 자신이 마치 이재명 정부의 희생양인 양 저렇게 정치적 발언들을 함으로써 향후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히 대구시장에서 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수사 과정조차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이었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정부와 싸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독립성을 갖추기보다는 좌파들을 공격하고 방송에 있어서 굉장히 우파를 보호하면서 저렇게 좌파적인 또는 이재명 대통령 측을 비난하는 그 방식으로 사용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일 때 조금 더 엄숙하게 위원장으로서의 독립성 이런 것들 좀 갖췄더라면 저렇게 수사받을 일이 없을 건데 유튜브 나가서 너무 정치적 편향적으로 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너무 공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자료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게 수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딱 한 가지 문제점으로 보자면 경찰이 그래도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사람을 불러오고 또 말이 워낙 잘하잖아요. 그냥 뭐 과격하게 잘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에 있어서 공격받을 것을 좀 대비해서 신속하고 강하게 예. 딱 끝내야 되는데 또 2시간 정도 불러서 조사할 걸 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영장 딱 발부받았으면 그때 수사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다음에 한번 조사할 여지를 남겼다? 여지를 안 남겨야죠. 제대로 준비를 이번에 잘해서 해야죠. 남겼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 이제 2시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수사가 마무리된 거죠. 근데 이걸 부르지 않을 정도로 저번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또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찰들이 조금 저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더 수사를 좀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예. 이러면 또 정권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 의원이 아마 준비를 또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경찰을 향해서는 이제 권력의 도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검찰 개혁도 있고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업자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신중해야 하고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좀 자제가 필요했었는데 이게 정치가 사법화되면서 우리나라 공직자의 상당수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의 거의 절대 다수가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런 분들을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수사권을 절제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치적 경쟁에 휘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경찰이 이번에 그 정치적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도주를 할 우려가 있습니까? 사실 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증거는 다 수집되었고 그리고 뭐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얼굴이 다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느냐. 이것은 경찰이 제가 볼 때는 100% 아주 신중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분이 더 기세등등해서 뭐 저분 만약에 그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하더라도 저분은 지금 그것보다도 더 큰 잘못을 경찰이 했다면서 경찰이 오히려 가장 나쁜 지금 그 권력기관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처벌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벌을 한다 한들 이미 처벌의 시력은 달아나 버리고 경찰이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조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공권력을 굉장히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제 폐지되고 나면 경찰이 막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인권 존중에 대한 가치를 좀 정립하고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그렇게 역할하지 않는다면 계속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경찰이 좀 자제와 신중한 그런 태도를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니 경찰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죄 이걸로. 그러니까 이어간다는 얘기죠. 예,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여지가 또 생겨버렸죠. 나는 그 국회에 출석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변호인을 통해서 다 이런 불축소 사유를 제출했는데 경찰이 그것을 까뭉개버리고 나를 도주자로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자로 그렇게 예단하고 나의 인권을 뭐 짓밟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신중해야 된다. 특히 우리 헌법에 여러 가지 인권 보호책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